언니는 어디 있소? 내가 혼례를 올린 것은 분명 박진사 댁 큰딸이거늘. 큰딸이 맞사옵니다. 서방님. 거짓말 마시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소. 신방의 붉은 촛불이 파르르 떨렸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장지문 위에 길게 들이운 채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신락같이 가느다란 목소리 하나가 새어나왔다. 소녀는 박진사 댁 작은딸 옥심이옵니다. 과연 이 처자는 무엇 때문에 언니 대신 신방에 앉아 있는 것인가? 그 이야기는 혼인 약조가 맺어지던 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영조 연간 경기도 양주 고을의 두 집안이 나란히 살았으니 하나는 벼슬아치 출신의 박진사 댁이요. 또 하나는 이조판서를 지낸 이참판 댁이었습니다. 두 집안은 이웃사촌처럼 가깝고 정이 두터웠으며 그 깊은 우정은 마침내 자식들의 혼인 약조로 이어졌습니다. 박진사 댁 큰딸 옥란과 이참판 댁 외아들 도겸, 그 둘이 장성하거든 혼인을 시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도장도 찍고 술도 나눠 마시고 하늘을 두고 맹세까지 했으니 이보다 굳건한 약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박진사 댁에는 큰딸 옥란 말고도 작은딸 옥심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자매를 보며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큰딸은 봄꽃이요, 작은딸은 봄비라. 봄꽃은 화사하고 곱지만 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에 여념이 없고 봄비는 소리도 없이 내려 메마른 땅 구석구석을 두루 적시는 법이라 했습니다. 큰딸 옥란은 새벽부터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 고운 것을 감상하기 바빴고 작은딸 옥심은 어머니 모르게 이웃 홀몸 노파의 빨래를 몰래 해주고 돌아오는 처자였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났으되 그 마음 씀씀이는 실로 하늘과 땅 사이만큼이나 달랐으니 아버지 박진사는 두 딸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런 탄식을 삼키곤 했습니다. 저 착한 것이 큰딸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세월은 여울물처럼 흘렀습니다. 두 자매가 어느덧 혼기에 접어들던 어느 봄날, 혼례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양주 고을의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참판 댁이 망했다네. 영모에 연루된 자를 두둔했다가 전 재산이 통째로 몰수당했다지. 한때 이조판서 댁이더니 이제 남은 거라곤 헐벗은 빈 사랑채 하나뿐이라는구먼.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박진사 댁 안방까지 날아들었고 그것을 귀 담아들은 큰딸 옥란의 두 눈이 순식간에 매섭게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안방 문이 콱 열리며 옥란의 목소리가 온 집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것은 서러움이 아니라 날카로운 거절이었으니 박진사 댁의 오래된 약조는 바야흐로 그 첫 번째 균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녀는 그 혼인 못하겠습니다. 박진사가 밥상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같이 일어나 화장부터 하던 큰딸이 머리도 채 빗지 않은 채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참판 댁이 그리 쪽박을 찼다는데 소녀가 거기 왜 시집을 갑니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답도 없고 내세울 벼슬도 없고 빈 사랑채 하나 덩그러니 남은 집에 들어가서 소녀더러 어찌 살라 하십니까? 약조가 중하면 아버지가 가세요. 박진사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들었습니다. 눈두덩이가 떨리고 입술 끝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
그리고 양반의 체면으로 살아온 사람이 제 딸 입에서 저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삼키고 나서야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옥나나, 가문의 약조라 하는 것은 흥할 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망할 때 지키는 것이니라. 그런 고리타분한 말씀은 서책에나 쓰여 있을 소리고요. 소녀는 싫습니다. 아버지께서 맺으신 약조이지 소녀가 맺은 약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끝으로 옥나는 방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박진사는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가득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고 마당에서 쪼르르 뛰어다니던 강아지마저 낌새를 챘는지 꼬리를 내리고 마루 아래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살금살금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틈으로 수줍은 얼굴 하나가 빼꼼히 들어왔습니다. 작은 딸 옥심이었습니다. 두 손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식혜 한 사발을 들고 있었고 눈가는 이미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속상하시지요. 박진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노여움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처연한 체념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옥심아, 너는 어찌 생각하느냐? 예, 이참판 댁 도겸이와의 혼인 말이다. 옥심은 두 손으로 식혜 사발을 꼭 쥔 채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봄볕이 들어와 그 하얀 얼굴 위에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소녀는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박진사는 그 대답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의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묵직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처자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처자는 두렵지만 그보다 더 중한 것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박진사는 가슴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는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이참판 댁에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혼인 약조를 지키겠다. 다만 신부가 큰딸 옥난이 아닌 작은딸 옥심으로 바뀌었으니 이를 받아들이겠거든 회신을 달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붓끝이 마지막 글자를 찍고 나서 박진사는 한참을 그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아비로서 할 짓인지 아닌지 그 물음에는 끝내 답을 내리지 못한 채 편지를 접어 봉투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훅 불어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진사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옥심아, 미안하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는 봄바람만 조용히 불어왔고 옥심의 방 창호지 사이로는 여전히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 불빛 안에서 옥심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상하게도 그날 밤 그 방에서는 흐느끼는 소리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참판 댁의 회신은 사흘 만에 왔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박진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 짧은 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 마치 과거 시험 방 앞에서 방목을 기다리던 시절로 되돌아간 것만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이참판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듯하고 굵직한 글씨였으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박진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혼인은 두 집안의 약조이지
두 아이의 얼굴값으로 맺은 약조가 아니오. 박 형의 뜻을 받아들이겠으나 단 한 가지만 부탁드려. 신부가 누구든 간에 제 아들 도겸이에게만큼은 혼례 전날까지 알리지 마시오. 이 아비가 손수 감당하겠소. 박진사는 그 대목을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접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참판이 어떤 마음으로 저 글을 썼는지 양반 사내끼리의 언어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도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 아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는 아비. 박진사는 그것이 측은하면서도 또한 그래서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 그 시각 이참판댁 외아들 도겸은 사랑채 툇마루에 걸터 앉아 혼례 날짜를 손가락으로 세고 있었습니다. 23의 도겸은 아버지를 닮아 눈매가 깊고 입이 무거운 사내였습니다. 집안이 기울었다는 소문이 고을 안에 파다하게 퍼진 줄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아버지가 애써 태어난 척하고 있을 때 아들이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도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처럼 살아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박진사 댁 큰딸 옥란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허나 장에서 스쳐 지나가던 날 멀리서 잠깐 보았던 그 화사한 뒷모습이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었어도 혼인만큼은 그 처자와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 하나가 도겸에게는 적잖은 위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참판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혼례 전날까지 신부가 바뀐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상처받는 것을 보기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혼인을 거부하는 것이 두려웠던 것인지 그것은 이참판 자신도 명확하게 구분짓기 어려운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윽고 혼례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박진사 댁에서는 혼수를 마련하느라 안살림이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본래 큰딸을 위해 조금씩 모아두었던 비단, 꾸러미와 도자기 혼수들이 이제는 작은 딸의 이름으로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내내 눈두덩이가 부어 있었고 부엌을 드나드는 몸종 아이들도 괜히 말소리를 낮추고 다녔습니다. 집안 전체가 경사인 듯 경사가 아닌 듯 묘하게 눌린 공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반면 큰딸 옥란은 달랐습니다. 동생의 혼수 꾸러미를 내다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씨앗 과자를 집어먹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잘 됐지 뭐. 저 가난뱅이 집에 내가 가느니 옥심이가 가는 게 옥심이한테도 좋은 거 아니겠어. 어차피 옥심이는 착하니까 거기 가서도 잘 살 거야. 말은 그럴싸하게 포장했으나 그것이 얼마나 차가운 말인지 그 자리에 있던 몸종 아이는 과자 집어먹는 옥란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눈을 돌렸습니다. 옥심은 혼수 꾸러미를 싸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면 도리어 옥심이 어머니 등을 토닥였고 몸종 아이가 훌쩍이면 옥심이 먼저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억지인지 진심인지 아무도 함부로 묻지 못했습니다. 혼례 전날 밤이었습니다. 옥심은 홀로 뒤뜰에 나가 오래된 감나무 아래 섰습니다. 아직 감이 달리기엔 이른 봄이라 가지는 앙상했으나 그 끝마다 여린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옥심은 한참 그 새순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가지 하나를 살며시 쥐었습니다.
꺾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쥐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직 이 봄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한 번만 더 느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가마문이 열렸습니다. 붉은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쓴 옥심이 가마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홀레복 안에서 옥심의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여 있었고 눈은 정면을 향해 고요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가마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박진사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지는 가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내 눈물 한 방울이 수염 위로 굴러 떨어졌지만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가마는 점점 골목 안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이참판댁 사랑채에서는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신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도겸이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서고 있었으니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이 분노인지 혼란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는 가마가 이참판 댁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에야 비로소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가마가 이참판 댁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당 안은 고요했습니다. 혼례를 맞이하는 집치고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풍악 소리도 잦아들었고 하객들의 왁자한 웃음소리도 없었습니다. 기울어진 집안 형편이 혼례 당일의 풍경마저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몇 되지 않는 친지들이 빙 둘러서 있었고 그 한복판에 이참판이 두루마기를 단정히 여미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 특유의 단단한 표정이 박혀 있었습니다. 가마문이 열렸습니다. 옥심이 두 발을 땅에 내려놓는 순간 마당을 둘러싼 시선들이 일제히 그리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 사이에서 아주 잠깐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사 댁 큰딸을 익히 알고 있던 친지들 몇몇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허나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참판의 눈빛이 워낙 완강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랑채 쪽에서 터졌습니다. 도겸이 마당으로 나오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원삼을 입은 신부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두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명 박진사 댁 큰딸의 인상차기를 마음속으로 그려두고 있었는데 눈앞의 처자는 그것과 달랐습니다. 화사한 것보다 단아한 쪽이었고 앞을 내세우는 것보다 뒤로 물러서는 쪽의 인상이었습니다. 도겸은 아버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참판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아주 느리게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묻는 것은 모두를 망신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도겸은 입술을 한번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혼례는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절을 올리고 잔을 나누고 맞절을 하는 내내 옥심의 두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겸의 손이 술잔을 받는 순간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옥심뿐이었고 옥심은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신방으로 들어서는 밤이었습니다. 붉은 초 두 자루가 나란히 타오르는 좁은 방 안 도겸과 옥심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겸은 방 한쪽에 등을 보이고 앉아 있었고 옥심은 그 맞은편에 두 손을 모은 채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한 발짝도 채 안 되었지만 그것은 몹시도 먼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만에 도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는 어디 있소?
내가 혼례를 올린 것은 분명 박진사택 큰딸이거늘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낮고 차분했습니다. 허나 그 차분함 안에 무언가 날이 서 있다는 것을 옥심은 느꼈습니다. 큰딸이 맞사옵니다. 서방님, 거짓말 마시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붉은 초가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옥심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박진사 댁 작은 딸 옥심이옵니다. 도겸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신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옥심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두 뺨이 달아올랐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대신 왔소? 그것은 질책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이유를 묻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옥심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조가 헛것이 되는 것이 싫었사옵니다. 그리고 두 집안이 오래 쌓아온 정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무너지는 것이 소녀는 너무 슬펐사옵니다. 도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천천히 옥심의 얼굴 위를 훑었습니다. 화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목구비 어딘가에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처럼 생긴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도겸은 그것을 알아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바깥에는 봄밤의 별이 흐드러지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 별을 올려다보던 도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이 지금 많이 기울었소. 끼니를 걱정해야 할 날도 멀지 않았소. 그것을 알고도 왔소? 알고 왔사옵니다. 후회하지 않겠소? 옥심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겸의 등을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소녀는 넉넉한 집이 아니라 바른 사람에게 시집 온 것이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자 도겸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옥심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움직임이 단단히 잠겨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붉은 촛불이 밤새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이 어떤 말을 더 나누었는지 그것은 그 방의 네 벽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허나 이튿날 아침 이참판이 조심스레 신방 문 앞을 지나칠 때 안에서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는 것만큼은 그 집 마당에 감나무가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두 사람의 조용한 시작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기도 전에 박진사 댁 큰딸 옥란이 이참판 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내딛었으니 그 발걸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그 손에 들린 것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옥란의 손에 들린 것은 음식 꾸러미였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곱게 쌓인 약과와 정과 그리고 손수 만들었다는 식혜 한 단지. 겉으로 보기엔 동생을 걱정하는 언니의 방문이었습니다. 허나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다면 누구라도 고개를 갸웃했을 것입니다. 옥란이 언제 저리 손수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었던가. 그 손은 거울 앞에서 제 얼굴 매만지는 데만 익숙한 손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참판댁 대문 앞에 선 옥란은 잠시 멈추어 서서 집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처음 와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양주 고을에서 손꼽히던 집안이라더니 지금의 모습은 영락없이 기울어진 양반가의 전형이었습니다.
담장 한 켠이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사랑채 기둥의 단청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은 쓸었으나 쓸쓸했고 풍성했으나 이제는 다 떠난 자리에 허기가 느껴졌습니다. 옥난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잘 됐네. 내가 안 온 게 맞았어. 그 혼잣말을 삼키고 나서 옥난은 환한 얼굴을 만들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옥심이 직접 나와 언니를 맞이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동생의 얼굴이었습니다. 옥심은 여전히 단아했습니다. 허나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더 고요해진 것 같기도 했고 눈빛이 전보다 깊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집살이가 사람을 저리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이 시집을 오니 저리 피어나는 것인지 옥나는 그것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언니, 어쩐 일이에요? 먼 길을 오셨네? 동생 얼굴이 보고 싶어서 왔지. 이상해? 언니가 동생 보러 오는 게. 아니요. 반가워요, 언니. 안으로 들어서며 옥나는 집 안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훑는 것이 티가 나지 않으려 애쓰는 눈이었지만 옥심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옥심의 방식이었습니다. 차를 내오고 꾸러미를 풀고 2 자매가 마주 앉았습니다. 옥나는 식혜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방 안을 빙 둘러보더니 짐짓 걱정스러운 얼굴을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옥심아, 살만하니? 솔직하게 말해봐. 네. 언니, 부족한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에이, 솔직하게 말해야지. 집이 이 모양이잖아.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서방은 잘해줘? 혹시 가난하다고 무시당하는 건 아니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걱정인 듯 포장되어 있었으나 그 안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옥심은 찻잔을 2 손으로 감싸며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은 좋은 분이에요, 언니. 저한테 참 잘해줘요. 그래? 근데 있잖아, 옥심아. 옥난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들으니까 이참판 댁이 이번에 빚까지 생겼다더라. 쌀 몇 섬을 꿔다 먹었는데 갚을 방도가 없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어. 언니는 내가 그 집에 들어가더니 고생만 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도겸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볼일을 보고 들어오던 참이었는데 손님이 와 있다는 것을 미처 듣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도겸은 옥난을 보고 잠깐 멈추었다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형되시는 분이시오? 먼 길 오셨습니다. 옥난은 도겸을 보는 순간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집이 기울었다기에 사내도 초라할 것이라 지레 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의 사내는 허름한 두루마기를 걸쳤음에도 눈빛이 곱고 등이 꼿꼿했습니다. 가난이 저 사람의 기계까지는 건드리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옥나는 그것이 예상과 달라 잠깐 당황했습니다. 네, 옥심이 언니예요. 동생 잘 부탁드려요, 제부. 과분한 사람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제가 잘 부탁드려야 할 처지지요. 도겸이 그 말을 툭 던지고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옥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들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사람은 좋아 보이네. 근데 그게 다야, 옥심아. 사람 좋은 거
하나로 밥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옥심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도겸이 몇 달 전부터 손수 일구기 시작한 텃밭이 있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직접 흙을 뒤집고 씨앗을 심은 것이었습니다. 양반 사내가 괭이를 든다는 것이 체면 깎이는 일이라고 했지만 도겸은 그런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텃밭에는 상추와 열무가 파릇파릇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요. 옥심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자 집에 태어났어도 제 손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가난해도 제 두 손으로 땅을 일구는 사람이 더 단단해 보이더라고요. 옥란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자기를 향한 것인지 아닌지 가늠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옥심의 얼굴은 여전히 온화했고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옥란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렀습니다. 옥란은 남은 식혜를 마저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잘 살아. 언니는 간다. 들어오신 길도 먼데 저녁 드시고 가세요. 괜찮아? 집에 할 일이 있어서. 옥란이 대문을 나서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살인문 앞에 서서 배웅하는 옥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집을 배경으로 서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옥란 자신이 뭔가를 들키고 돌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옥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를 무렵 그것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질투였습니다. 가난한 집에 시집간 동생을 향한 질투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분명 질투였습니다. 옥란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척임 속에서 서서히 한 가지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앗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지던 날 이참판 댁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칼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옥란이 꺼내든 칼날은 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양주 고을 장터 한복판에서 옥란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어냈습니다. 상대는 고을에서 소문 퍼뜨리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권씨 부인이었습니다. 권씨 부인은 입이 크고 귀가 얇은 사람이었으니 한번 말을 심어두면 고을 전체에 싹이 트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권씨 부인, 저 좀 보세요. 이참판 댁 며느리 말인데요. 옥란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낮출수록 말이 더 멀리 퍼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 집 며느리가 원래 큰딸이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집이 망하니까 박진사가 얼른 작은딸로 바꿔치기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작은딸이 요즘 이상하게 바깥 출입을 자주 한다나 봐요. 남정네들이 많은 장터를 혼자 돌아다닌다고 시댁 어른들이 많이 못마땅해 하신다더라고요. 저야 동생이니까 감싸고 싶지만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참. 권씨 부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소문은 형태를 바꾸어 고을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참판 댁 며느리가 장터를 혼자 돌아다닌다였던 것이 한 사람을 거치면서 이참판 댁 며느리가 장터에서 수상한 사내와 이야기를 나눴다가 되었고 또 한 사람을 거치면서는
이참판댁 며느리가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닌다는 것으로 불어났습니다. 소문이란 것이 본래 그런 것입니다. 씨앗은 작아도 땅이 기름지면 제멋대로 자라는 법이고 양주 고울의 잎들은 하필이면 몹시도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이참판댁 안으로 흘러들어온 것은 보름쯤 지난 뒤였습니다. 먼저 들은 것은 이참판의 부인, 즉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 과묵하고 의심이 없는 분이었으나 소문이라는 것은 한번 귀에 들어오면 이상하게도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옥심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밥상을 받을 때 고맙다는 말이 줄었고 옥심이 장에 다녀오겠다고 하면 쓸데없이 오래 걸린다는 핀잔이 늘었습니다. 옥심은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느꼈지만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더 정성을 다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빨래를 삶고 저녁이면 시어머니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깊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참판댁에 빚을 놓은 쌀장수가 찾아왔습니다. 이참판 어르신, 이번 달 안으로 갚지 않으시면 더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요. 조인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참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것이 이참판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빚을 갚을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채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도겸의 얼굴에 처음으로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옥심에게 처음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옥심 씨, 집안 형편이 더 기울었소. 쌀장수 빚을 못 갚으면 다음 달 양식도 장담하기 어렵소. 내가 한양으로 올라가 일거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소. 한양으로요? 필사를 하든 서책을 베끼든 이 몸뚱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생각이오. 당신한테 미안하오. 옥심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 저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신이요? 바느질이라면 제법 합니다. 침선 일감을 받아서 하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은데요. 도겸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침선 품삯을 받겠다는 말을 남편 앞에서 태연하게 꺼낼 수 있다는 것이 도겸에게는 고마움 이전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집안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자랐을 텐데 지금 이 자리에서 품삯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다는 사실이 괜찮겠소? 서방님이 땅을 일구셨는데 저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도겸은 한양으로 떠났고 옥심은 이웃 고을 포목전에서 침선 일감을 받아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바늘을 놀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르트고 눈이 침침해졌지만 옥심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옥심이 포목전에서 일감을 받아오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안이 그래도 이참판 댁이다. 며느리가 남의 집 바느질 품삯을 받겠다고 포목전을 드나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것도 소문이 나면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아느냐? 옥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 고개 숙인 자세가 굴복이 아니라는 것을 시어머니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죄송하옵니다. 허나 지금 집안 형편에 소녀가 손 놓고 있는 것이 더 도리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소녀가 잘못 생각한 것이라면 거두겠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허락도 아니었고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옥심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심은 호롱불 아래 홀로 앉아 바늘을 들었습니다. 실끝을 입에 물어 꿰면서 도겸이 한양에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는지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언니 옥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이 왜 떠오르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시어머니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에 언니가 자신을 볼 때의 눈빛과 어딘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그 설마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겸이 한양에서 돌아오던 날 그의 손에는 한양 어느 선비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이야기의 출처를 거슬러 올라가면 양주 고을 장터, 그리고 권씨 부인, 그리고 마침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도겸의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졌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에 낼 때 도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을수록 더 무거운 것이 있다는 것을 옥심은 그제야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옥심의 두 손이 쥐고 있던 바늘이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바늘 끝이 향한 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은 도겸이 다음에 내린 결정이 말해줄 것이었습니다. 도겸이 한양에서 들고 온 이야기는 이러했습니다. 한양의 한 서당에서 훈장으로 있는 선비가 도겸에게 넌지시 물었다는 것입니다. 양주 이참판댁 며느리가 장터를 혼자 돌아다니며 수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게 사실이냐고. 도겸은 그 자리에서 단칼에 부인했습니다. 허나 그 소문이 한양에까지 흘러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문제였습니다. 도겸은 선비에게 소문의 출처를 물었고 선비는 장사차 양주를 다녀온 지인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지인은 양주 장터에서 권씨 부인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권씨 부인은 박진사댁 큰딸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실한 오라기를 잡아당기면 끝이 나오는 법입니다. 도겸은 옥심 앞에 앉아 그 경위를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허나 그 고요함이 폭풍 전의 수면과 같다는 것을 옥심은 느꼈습니다. 옥심의 얼굴이 천천히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당신 잘못이 아니오. 도겸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말이 옥심에게는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위로받는 것이 억울함보다 더 먼저 눈물을 불러오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옥심은 눈을 깜빡이며 간신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녀가 언니한테 뭔가 잘못을 한 것인지 소녀는 정말 모르겠사옵니다. 잘못한 것 없소. 그런데 왜 당신이 잘 살고 있기 때문이오. 도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남을 헐뜯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소. 하나는 미워서이고 하나는 부러워서요. 그 둘이 한꺼번에 오면 손에 칼을 드는 법이오. 그 칼이 당신한테 향한 것이오. 옥심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여름이 한창이었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도겸이 심은 열무는 어느새 뽑아먹을 만큼 컸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옥심이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처형을 찾아가려 하오. 옥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직접 가시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소문은 더 퍼지오. 당신 이름에 붙은 것을 내가 떼어내야 하지 않겠소. 그것이 지아비가 할 일이오. 옥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도겸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시오. 언니가 다칠까봐요. 도겸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헐뜯은 사람이 언니인 줄 알면서도 언니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마를 타고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신방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넉넉한 집이 아니라 바른 사람에게 시집 온 것이옵니다. 그때 도겸은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것은 옥심 자신에 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른 집이 아니라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치게 하지 않겠소. 다만 바로 잡겠소. 이튿날 아침 도겸은 박진사 댁을 찾았습니다. 박진사는 사랑채에서 도겸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박진사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도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의를 잃지 않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도겸은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소자가 오늘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옥심 씨에 관한 소문 때문이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문이라니 무슨 소문 말인가? 양주 구호를 돌아 한양에까지 흘러들어간 소문이옵니다. 소자의 아내가 행실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의 시작이 이 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소자가 확인하였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며 옥란이 나왔습니다. 도겸이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을 단장하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도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옥란의 발걸음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어머? 제부 오셨어요? 옥심이는요? 처형, 앉으시지요. 도겸의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옥란은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시키는 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도겸이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권씨 부인, 장터, 한양까지 흘러간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의 첫 번째 입. 말하는 내내 도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조용히 사실만 나열하는 사람 앞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옥란의 얼굴이 처음에는 발개졌다가 다음에는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한 말인데. 처형, 도겸이 한마디로 옥란의 말을 잘랐습니다. 잘랐지만 소리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걱정으로 한 말이 왜 권씨 부인을 통해 고을에 퍼지고 한양에까지 올라갑니까? 걱정은 당사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지 장터 어귀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란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반박할 말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란의 눈이 잠시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박진사가 그 옆에서 낮게 신음을 뱉었습니다. 옥란아, 그 두 글자 안에 담긴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옥란은 아버지의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잇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도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큰 절을 한번 올리고 나서 박진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소자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처형을 벌하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소자의 아내 이름에 붙은 것을 걷어내러 온 것이옵니다. 이제 소자가 할 일은 다 하였으니 나머지는 이 댁에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 믿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도겸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옥란의 눈에서 그때 처음으로 무언가 다른 것이 번졌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낯선 감정인지 옥란 자신도 이름 붙이지 못했습니다. 도겸이 대문을 나서자 박진사 댁 마당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여름 매미 소리만이 담장 너머에서 쉼없이 울어댔습니다. 박진사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옥란아, 예, 아버지. 내가 지금 당장 이참판 댁으로 가거라. 옥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제 발로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도리니라. 그것이 양반의 체면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다. 옥란은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그 손을 치마폭으로 꼭 쥐고 나서 옥란은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이참판 댁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옥란은 처음으로 봄 이후의 자기 모습을 똑바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마뜩잖았습니다. 허나 눈을 감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참판 댁 살인문 앞에 옥란이 멈춰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옥심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옥란이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때 안에서 먼저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옥심이 나왔습니다. 두 자매가 살인문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한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한 사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름 햇볕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나란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햇볕 아래서 먼저 입을 연 것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은 두 자매의 이야기가 진짜 끝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옥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오는 길 내내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되뇌었는데 막상 동생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그 모든 말들이 목 어딘가에 걸려버렸습니다. 옥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눈물이었습니다. 옥란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이었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치마가 흙에 닿았습니다. 그것이 아까울 법도 한데 옥란은 치마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이마가 땅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이며 옥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심아, 언니가 잘못했다. 그 말 하나에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옥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음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죽이며 우는 쪽이었는데 그것이 더 깊은 데서 오는 울음이라는 것을 옥심은 알았습니다. 옥심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 꿇은 언니의 모습을 바라보는 옥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허나 그 눈물은 억울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옥심이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앉으며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일어나요. 옥심아, 미안하다. 언니가 너무 못됐다. 내가 가난한 집에 시집 간다고 속으로 잘됐다 했고, 내가 거기서도 잘 살까봐 시기했고, 그 못난 마음에 남의 입을 빌려 너를 할퀴었다. 언니가 정말 못된 사람이다. 옥난의 고백은 길었습니다. 장터에서 권씨 부인에게 한 말부터 그 말이 퍼져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까지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들이 흙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옥난의 얼굴에서 오래된 가면이 조금씩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 있는 얼굴은 뜻밖에도 아주 어렸을 적의 옥난이었습니다. 아직 욕심을 배우기 전의 얼굴이었습니다. 옥심이 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언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내 이름에 그런 소문이 붙었는데. 소문은 소문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은 소문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서방님이 다 바로잡아 주셨잖아요. 옥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소 공들여 단장한 얼굴에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사람 같았습니다. 옥심아, 너는 왜 그렇게 착하냐? 나 같은 언니한테 어떻게 그 말이 나오냐? 착한 게 아니에요. 언니, 그냥 언니니까요. 그 말에 옥난이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도 났습니다. 오래 숨겨두었던 울음은 한 번 터지면 좀처럼 그칠 줄 모르는 법입니다. 두 자매는 살인문 앞에서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름 햇볕은 여전히 따뜻했고 마당 안텃밭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열무 잎새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한참 뒤에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을 때 옥심이 차를 내오고 옥난이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예전에 옥심이 옥난에게 차를 내밀던 방식과 똑같았지만 그것을 받아드는 손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옥심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니? 권씨 부인한테 가서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해주세요. 언니가 직접 가면 소문은 금방 가라앉아요. 그것뿐이야? 그것뿐이에요. 옥난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그리고 옥심아, 네, 언니. 나 너한테 배워야 할 것 같다. 이 나이 먹고 동생한테 이런 말 하기 창피하지만. 옥심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이번에는 옥난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옥난은 권씨 부인을 찾아가 소문이 자신의 잘못된 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씨 부인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박진사댁 큰딸이 직접 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란 것은 퍼지는 것보다 가라앉히는 것이 훨씬 어렵지만 당사자가 직접 나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옥심에 관한 소문은 이참판댁 며느리가 얼마나 바른 사람인지를 오히려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참판댁은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한양에서 필사일을 하던 도겸이 실력을 인정받아 어느 대감댁 문서를 도맡아 처리하게 되었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 다시 벼슬길이 열렸습니다. 침선 일감을 받아
밤을 지새우던 옥심의 손에는 더 이상 바늘 대신 따뜻한 찻잔이 들렸습니다. 텃밭은 그대로였습니다. 도겸이 벼슬을 얻고 나서도 그 텃밭만큼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고, 흙냄새를 맡으며 씨앗을 심던 그 시간이 가장 단단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참판은 며느리 옥심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잘된 것은 내 덕이 아니라 저 며느리 덕이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그 말에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가을, 옥심이 시어머니 무릎에 이불을 덮어드리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했다. 옥심아. 옥심은 그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만년에 가장 친한 벗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2번 잘한 일이 있네. 하나는 이참판과 약조를 맺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약조를 지킨 것이야. 근데 사실 그 2번 모두 잘한 건 내가 아니라 옥심이었어. 그리고 옥나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옥나는 그 여름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것은 이야기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들 하지만 사람이 진짜 바닥을 보고 나면 달라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옥나는 권씨 부인에게 사과한 뒤로 쓸데없이 남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혼인을 하여 살림을 꾸렸고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좋은 것을 탐하는 성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나 그 욕심이 남을 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보다 자기 안에 나쁜 것이 남을 향하지 않도록 붙잡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렵고 더 귀한 일이니까요. 두 자매는 평생 이웃처럼 왕래하며 살았습니다. 옥심의 아이들은 이모 옥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옥난의 아이들은 이모 옥심의 텃밭에서 상추를 뽑아 먹으며 자랐습니다. 서로의 집 담장 너머로 웃음소리가 넘어오던 어느 봄날, 늙은 박진사가 두 딸의 집을 번갈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봄꽃은 피었다 지지만 봄비는 땅속 깊이 스며드는 법이야. 근데 있잖아, 봄비가 내려야 봄꽃도 피는 거더라고. 양주 고을 사람들은 훗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가마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사람 하나가 집안을 일으키고 집안 하나가 고을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했다고. 그 가마에 탔던 처자의 이름은 옥심이었으며 그 이름 뜻 그대로 마음이 옥처럼 빛나는 사람이었다고. 봄비는 소리도 없이 내립니다. 그러나 그 빗방울 하나하나가 메마른 땅을 적시고 씨앗을 틔우고 꽃을 피워냅니다. 가장 조용한 것이 가장 깊이 스미는 법이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 남는 법입니다. 오늘 옥심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느 한켠에 봄비처럼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렇듯 가장 단단한 사람은 가장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조용히 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십시오.